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환경 블루프린트 중 디렉셔널 라이트를 변수를 통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위젯 블루프린트를 통해 플레이 중에서도 블루프린트를 손쉽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강의를 모두 따라오시게 된다면 슬라이더를 통해 값을 조절하거나 직접 값을 입력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UI 같은 경우는 추후 UI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환경 파트가 끝나고 블루프린트 상호작용을 배운 다음에 UI 파트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UX, UI, UMG, 위젯, HUD에 대한 개념을 잡고 블루프린트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UI 머티리얼, UI 애니메이션 등 위젯 블루프린트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에서는 위젯 블루프린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콘텐츠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영_UI로 해주고요. 하위 폴더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우클릭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UI라고 했는데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약어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이고 그래픽적인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창을 키우거나 줄일 때 최대화, 최소화 버튼을 누른다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낮출 때 아래쪽에 있는 사운드 슬라이드를 통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와 컴퓨터가 서로 소통하는, 즉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시계나 키오스크의 메뉴판 같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해주는 것들도 모두 UI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얼리얼 엔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 위젯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위젯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소리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창을 키우고 줄이는 버튼, 글자나 숫자를 표현하는 텍스트,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크롤바, 다운로드 상태를 알려주는 프로그레스 바, 특별한 기능이 없이 이미지만 보여주는 이미지도 모두 위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UI는 위젯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젯은 UI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젯 블루프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프린트 액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사용자 위젯 하나밖에 없어요. 클릭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wbp_environment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어줄게요. 처음 이 위젯 블루프린트를 보면 굉장히 난감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명칭들을 알려드리면서 기존 블루프린트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 창 자체를 위젯 블루프린트 에디터라고 합니다. 에디터를 처음 열면 저와 동일하게 보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비주얼 디자이너입니다. 블루프린트의 뷰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곳에 다양한 위젯들을 배치하고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조절하는 창이에요. 다음으로 좌측에 보이는 팔레트인데요. 블루프린트에서 큐브를 배치하고 싶으면 컴포넌트 패널에서 큐브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뷰포트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팔레트 패널에서 위젯을 추가하고 디자이너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비주얼 디자이너, 팔레트, 이름들이 다소 특이한데 프로그래머나 클라이언트들과 다르게 UI는 디자이너, 즉 예술 쪽으로 분야가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계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어태치, 디태치 시켜서 함께 움직이거나 별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는데요. 위젯들을 디자이너에 추가하면 해당 위젯들의 계층 구조가 표시가 되고 동일하게 어태치 시키거나 디태치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을 보면 디테일 패널이 있어요. 이런 위젯들의 크기, 색깔, 머티리얼 등 다양한 밸류를 조절하는 디테일 패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탭이 있어요. 타임라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위젯들의 크기, 각도, 색상, 밸류 등 다양한 값을 실시간으로 바꾸어 움직이거나 아름다운 위젯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을 보면 디자이너가 파랗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옆에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 친숙한 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벤트 그래프인데요. 위젯들을 블루프린트 노드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공간이에요. 좌측에 보면 함수도 있고 변수 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디테일 패널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디자이너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 탭과 그래프 탭을 자주 왔다 갔다 거릴 테니 이쪽에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패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고 UI 파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애니메이션 창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으니 닫아주겠습니다. 혹여나 애니메이션 창이 보이지 않으시다면 창에서 애니메이션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일단 닫아줄게요. 네, 지금부터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위젯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좌측 팔레트 패널에서 일반 카테고리를 보면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아무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디자이너에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할 때 내가 화면의 좌측 하단에 배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두었지만 디자이너에게 기준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젯의 위치가 화면의 좌측 하단인지 혹은 중앙인지 위쪽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위젯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지워주고 기준을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팔레트, 패널, 캔버스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검색을 활용해서도 금세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캔버스 패널을 배치하게 되면 일반적인 컴퓨터 화면 비율의 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캔버스 패널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젯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고 앵커링 할 수 있으며 다른 자식들과 Z 순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위젯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 캔버스 안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해서 배치를 하면 이전과 다르게 캔버스 밖으로는 배치가 안 되고요. 캔버스 안쪽으로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표시할 수 없지만 미리 보여드리면 위젯을 캔버스 중앙에 배치를 하고 이 위젯을 띄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 중앙에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좌측 하단에 배치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좌측 하단에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화면의 기준을 잡아주는 위젯이 이 캔버스 패널입니다. 또한 이렇게 위젯들을 디자이너에 배치하게 되면 좌측 계층 구조 탭에서도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계층 구조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 앵커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앵커를 직역하면 닷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에 있는 닷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준점을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앵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모니터의 비율이 16대 9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니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모바일로 제공하게 될 경우 화면의 비율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화면에 일일이 맞춰서 UI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만 잡아주면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위젯을 배치하게 될 경우 이렇게 꽃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앵커입니다. 아마 처음에 배치하게 될 경우 좌측 상단에 앵커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화면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져도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하고 앵커를 좌측 상단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화면 비율이 달라져도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앵커를 기준으로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앵커 같은 경우는 중앙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앵커가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앵커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자식들과 Z 순서로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위젯이 더 위에 보일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배치해주고 프로그레스 바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텍스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 Z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1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텍스트의 우선순위가 프로그레스 바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앞쪽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위젯이 서로 겹쳐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만약 우선순위가 모두 같을 때에는 계층 구조에서 더 아래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텍스트의 Z 순서를 다시 0으로 돌려놓고 계층 구조에서 프로그레스 바보다 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Z 순서의 값이 같을 때는 계층 구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위젯이 가장 앞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개념만 알고 계셔도 위젯 배치에 대해서 벌써 반이나 배웠습니다. 이제는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저희가 활용할 위젯을 조금 더 디자인해 볼게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UI를 만들게 될 텐데요. 설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환경 블루프린트를 조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값이 시간, 날짜, 위도, 각도가 있는데요. 각각의 값을 조절할 건데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절할 건지 직접 입력으로 조절할 건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야겠죠. 둘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캔버스 패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젯들은 지워주겠습니다. 팔레트 패널에서 가로박스와 세로박스 위젯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위젯들을 크게 보면 시간, 날짜, 위도, 각도는 세로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가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먼저 만들 건지 세로로 먼저 만들 건지는 만드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전반적으로 텍스트, 슬라이더, 텍스트 형식으로 4개의 카테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는 복제해서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서 가로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가로 박스의 설명을 보면 위젯을 수평으로 흐름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배치했던 캔버스 패널 같은 경우는 임의로 배치할 수 있지만 가로 박스는 내가 위젯을 추가하면 무조건 가로로만 추가가 돼요. 가로 박스를 배치하고 저희가 필요한 텍스트, 슬라이더, 텍스트를 순서대로 가로 박스에 배치해 줄 건데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상황과 편의에 맞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로 박스를 배치해 주고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패널을 배치했으니 일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에서 텍스트 위젯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로박스 안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로박스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이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층 구조에 있는 가로박스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볼게요. 계층 구조에 있는 가로박스 위젯이 전체적으로 파란색 네모 박스로 감싸져 있을 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가로박스를 확실하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상태로 넣으셔야지 자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났을 때 넣으시면은 자손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실게요.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넣을지 아니면 디자이너에서 해당 위젯을 찾아서 넣을지는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자식 간의 위치 이동입니다. 텍스트를 하나 더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텍스트, 슬라이더, 텍스트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종종 이렇게 위젯을 배치하다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층 구조를 통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것보다 디자이너에서 위치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편리한데요. 텍스트 블록을 이렇게 클릭하면 좌우측으로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좌측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계층 구조에서도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우측을 눌러주면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박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측으로만 화살표가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세로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패널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화살표의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조금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계층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하늘색 선이 생기는 경우는 위치를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네모 박스가 생기는 경우는 해당 위젯에 자손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에서 주로 이동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위젯을 선택했는지 초록색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해주고, 지금 슬라이더를 클릭한 상태죠. 슬라이더를 클릭해주고 우측에 디테일 패널을 볼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슬롯 부분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크기, 패딩, 정렬이 있는데요. 크기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크기는 패널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차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자동과 채우기가 있는데, 자동 같은 경우는 위젯의 크기에 맞춘다는 뜻이고, 채우기 같은 경우는 패널에 채운다는 뜻인데요. 가로박스의 크기를 조금 더 여유있게 늘려주겠습니다. 슬라이더를 다시 클릭하고 이번에는 채우기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가로박스에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과 채우기의 차이예요. 다음으로는 패딩입니다. 패딩은 어떠한 공간을 채워 넣는다 라는 뜻인데요. 패딩을 열어서 보면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좌우측으로 텍스트가 딱 붙어 있어요. 패딩을 통해서 여유 공간을 두어 위젯을 분리시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 값을 20씩 넣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그럼 딱 붙어 있었는데 20의 공간이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조금 더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 정렬, 세로 정렬입니다. 슬라이더를 다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설명을 위해서 텍스트 블록을 클릭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정렬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정렬할 거냐는 뜻인데요. 크기의 자동은 위젯의 크기를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채우기로 변경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 위젯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어요. 다시 정렬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우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 정렬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혹 사용하시다가 가로나 세로가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동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가로 정렬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세로 정렬만 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위젯의 좌우측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근데 채우기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이마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든 좌측으로든 정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로 패널이 가지고 있는 위아래의 공간은 해당 위젯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배치에서 처음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간혹 사용하시다가 가로나 세로가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위젯이 정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 패널의 크기와 다른 위젯의 공간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텍스트 위젯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젯은 채우기로 해주고 패딩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줘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위젯들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패딩을 통해서 잡아주거나 외형이나 크기를 조절해주는 위젯을 통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이번에는 위젯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글자 수와 폰트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크기는 자동으로 해주고요. 정렬은 둘 다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슬라이더는 채우기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던 텍스트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 콘텐츠 텍스트의 시간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텍스트에는 120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텍스트를 변경할 때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좀 바로 잡아줄게요. 텍스트와 같이 내용에 따라 크기가 변형되는 위젯들은 최소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눌러주고 디테일 패널의 외형, 최소 원하는 너비를 100으로 한번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텍스트가 차지한 너비가 100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값을 넣어도 최소 크기가 고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는 값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1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우측에도 10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 슬라이더 외형에는 최소 원하는 너비가 따로 없어요. 물론 슬라이더 위젯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혹여나 주변에 있는 위젯들의 크기가 변경됨으로써 슬라이더의 크기도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위젯들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크기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크기 박스 위젯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크기로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좌측의 패널 부분을 보면 크기 박스라고 있습니다. 이 크기 박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쪽에 넣게 되면은 슬라이더의 분모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 박스에 나란히 자선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방금 배치한 크기 박스의 경우 슬라이더 위젯의 분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층 구조에서 슬라이더를 크기 박스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식으로도 둘 수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주고요. 크기 박스를 지워주겠습니다.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면은 다음으로 랩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크기 박스로 랩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죠. 랩핑은 감싸다 라는 뜻인데요. 밥을 먹고 나서 남은 반찬을 랩으로 감싸는 것처럼 위젯을 다른 위젯으로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패딩을 배우면서 슬라이더의 좌우측으로 20씩 패딩을 했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슬라이더에 있던 게 랩핑을 한 위젯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크기 박스를 클릭을 하고 패딩을 보면 좌우측으로 20씩 추가했던 게 이쪽으로 옮겨져 있게 되고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패딩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랩핑을 하지 않고 크기 박스를 별도로 배치하고 슬라이더를 자손으로 넣을 경우 패딩을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크기 박스에 적용시켜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랩핑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해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크기 박스를 볼게요. 크기 박스에서도 동일하게 슬롯이 있고 그 아래 자손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손들의 크기를 일정 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너비 오버라이드를 활성화하고 값을 넣어 볼게요. 그런데 값을 넣어도 변경되고 있지 않죠? 지금 슬롯을 보면 채우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 위젯은 가로 박스를 채워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 볼게요. 값을 자유롭게 변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슬라이더의 크기를 크기 박스의 너비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3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래쪽을 보면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 원하는 높이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도 높이 값을 변경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텍스트와 슬라이더, 크기 박스를 모두 랩핑하고 있는 가로 박스가 일정한 높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박스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 슬롯에서 X와 Y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손 위젯들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콘텐츠 크기의 맞춤을 한번 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크기 박스의 높이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가로 박스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손 위젯들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로 박스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크기 안에서만 자손들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위젯 블루프린트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위젯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어느 값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값은 변화가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크기와 설정값, 자식들의 슬롯의 크기와 정렬값을 잘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문제를 금세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크기 박스의 자손 레이아웃을 보면 최소 원하는 너비와 최대 원하는 너비가 있는데요. 슬라이드와 같이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텍스트처럼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위젯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위젯도 크기 박스로 랩핑을 해줄게요. 크기 박스를 클릭하고 최대 원하는 너비를 200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글자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글씨가 박스를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기 박스가 강제적으로 최대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바로 옆에 있는 슬라이더 위젯의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 박스의 최대 크기를 강제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슬라이더 위젯의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다만 글씨가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면 화면에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텍스트가 박스를 벗어나면 강제로 텍스트를 잘라내거나 줄바꿈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위젯을 클릭을 하고
디테일 패널 랩핑을 보면 자동 탭 텍스트가 있습니다. 설명에서처럼 가로 공간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줄을 자동으로 바꿔주는데요. 활성화시키면 가로 공간을 기준으로 줄을 바꿔줍니다. 다시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이번에는 박스를 넘어가면 강제로 잘라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렌더링 부분에 클리핑이 있어요. 클리핑을 클립 투 바운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잘라내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사용자가 읽기 편하게 박스의 크기를 여유롭게 값을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크기 박스에서 다시 디태치 시키고, 그리고 크기 박스를 지워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젯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지금까지 배우신 게 위젯 배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위젯을 배치하시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었으니 날짜, 위도,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인 가로박스를 복제해 주겠습니다. 가로박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경우 계층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로박스를 부모 밖으로 분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드래그로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분리를 시켜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드래그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총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를 더 복사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거는 번거로운데요. 복제를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가로박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제를 해주면 크기도 동일하게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복제했던 건 이렇게 작아졌죠?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D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가로박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러준 다음에 캔버스 패널 있죠? 가장 크게 있는 캔버스 패널을 클릭해주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그럼 이렇게 별도로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다른 패널에 다른 박스에다가 복사를 할 때 이 패널을 이 위젯을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할 경우 해당 위젯의 자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지 컨트롤 D를 할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의 가로 박스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세로 박스로 랩핑을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게 될 경우 가로 박스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위젯이 선택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측의 계층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랩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로 박스로 랩핑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 박스들도 세로 박스에 자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시간이라고 써있는 텍스트가 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하나만 클릭하고 양쪽 맞춤 이걸 통해서 중앙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동일한 위젯 같은 경우는 디테일 패널의 값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 클릭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값을 조절하면 한 번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크기 박스들 있죠? 슬라이더 위젯을 랩핑하고 있는 크기 박스들의
레이아웃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100 정도로 최대 원하는 높이를 조절해 줄게요.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부모인 세로 박스를 클릭하고 앵커의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태양의 위치를 옮기는 UI이기 때문에 지금 이 UI가 위쪽에 있으면 태양을 가릴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앵커를 옮겨주겠습니다. 앵커를 좌측 하단으로 혹은 우측 하단으로 편하신 대로 바꿔주시고 위치를 조금 내려줄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옮길 수도 있고 우측 디테일 패널에 X 위치와 Y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크죠? 화면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크기 박스를 한 50 정도로 줄여줄게요.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여러분들은 이렇게 뷰포트에 띄우는 방법을 안 배우셨는데 저희가 만든 UI를 화면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